1970년 전라남도 광주의 밤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가 아니라 가난이 사람의 숨을 눅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등이 모자란 충장로의 안쪽 골목은 낮에도 어두웠고 그 어둠은 아이들의 얼굴에 먼저 붙었습니다. 홍영철은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지도 않았고 억울해서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참는 법보다 배고픔이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더 빨리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말했지만 그 법은 골목 끝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시장통 상인들이 자릿세를 뜯기며 고개를 숙일 때 누군가는 웃으며 담배를 털었습니다. 학교에서 도덕을 외우는 시간, 홍영철의 눈은 창밖을 봤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은 종이 위에서만 빛났고 현실은 약한 자의 등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아이에게 세상은 정글이었습니다. 먹히지 않으려면 이빨을 드러내야 하는 곳. 그가 처음으로 세상은 독한 놈이 지배한다는 문장을 몸으로 알아버린 밤이 있었습니다. 철물점 구석에서 굴러다니던 녹슨 쇠붙이,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그 무게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빵 한 조각보다 차가운 금속이 배고픔보다 확실한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구의 남자가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숨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말끝엔 사람을 깔아뭉개는 습관이 묻어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크게 소리치지도 괜히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까이 갔고 정확히 때렸습니다. 남자의 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그 소리는 골목의 습기를 가르고 홍영철의 심장에 얇은 금을 냈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뒤 홍영철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오래 못 가지만 계산은 남는다. 겁은 순간이지만 공포는 남겨진다. 그리고 공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 밤 이후 그는 더 이상 착한 아이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착함은 배를 채워주지 않았고 착함은 등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늘 누군가의 울음이 마르는 곳이었으니까요. 며칠 뒤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충장로 뒷골목에 눈빛이 썩은 놈이 하나 나타났다고. 어린데도 이상하게 조용하고 이상하게 깔끔하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애가 뭘 하겠어. 하지만 골목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놈은 짖는 개가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늑대라는 걸. 홍영철은 그 늑대의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습니다. 그의 전설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이름도 번듯한 간판도 없던 시절, 오직 습한 벽, 지식여진 신문지,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 광주의 밤은 서울의 밤과 달랐습니다. 덜 빛났고 더 차가웠고 더 빨리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소년이 결심했습니다. 먹이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고르겠다고.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의 침묵이 앞으로 수십 년을 뒤흔들 비명으로 바뀌기까지. 홍영철이라는 이름은 아직 작았지만 그 이름을 품은 욕망은 이미 골목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7. 세상은 그 나이를 소년이라 불렀지만 광주의 뒷골목은 그런 호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17은 이미 계산서를 들여다보는 나이였고 누구를 믿으면 죽는지 배우는 나이였습니다. 홍영철이 일하던 작은 철물점은 그 계산의 교과서 같은 장소였습니다. 주인은 건달들의 수금과 협박에 시달리다 끝내 야반 도주를 했고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물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패너 망치, 녹슨 못, 생계를 지키려던 손길이 사라지자 쇠붙이들만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습니다. 시장 상권을 두고 싸우던 군소 조직의 패거리. 술 냄새와 욕설을 앞세운 남자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오더니 홍영철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눈 깔고 꺼져.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골목에서 네가 어떤 값인지 알려주는 가격표였습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그 순간 얼굴에서 두려움을 지워버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상대가 먼저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상상력을 부르고 상상력은 공포를 키우니까요. 그날 밤 홍영철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구를 챙겼습니다. 철물점 바닥에 굴러다니던 묵직한 스패너 하나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 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도시가 가르친 성경을 품는 신도 같았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뒷문 틈새로 동태를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술판이 무르익고 허세가 커지고 방심이 생기는 순간을, 가장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 우두머리가 화장실을 가려고 비틀거리며 나올 때까지. 인내심. 홍영철에게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골목 구석 우두머리가 바지를 추스르던 그 찰나, 홍영철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경고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정확한 스윙, 무릎을 가격하는 순간 거구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짧은 비명이 습기를 찢었습니다. 홍영철은 쓰러진 남자의 입을 신문지에 감싼 스패너로 막으며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오늘은 날씨가 찹네요. 조용히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교복 입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사에 도장을 찍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두머리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소녀는 순간의 분노로 휘두르는 폭력이 아니라 필요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확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 확신은 칼보다 무서웠습니다. 칼은 반짝이지만 확신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 패거리는 철물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낸 승리. 하지만 골목은 알고 있었습니다. 피가 안 보였을 뿐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든 사건이었다는 걸. 그리고 소문이 또 번졌습니다. 충장로 뒷골목에 일을 너무 깔끔하게 하는 놈이 생겼다. 불량한 소문은 광주에서 바람보다 빨랐고 결국 어느 귀까지 닿았습니다. 지역 조직의 간부 쌍칼의 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주먹을 봐왔지만 고등학생 나이에 이렇게 뒤탈 없이 처리하는 놈은 처음이었습니다. 쌍칼은 홍영철을 불렀습니다. 허름한 당구장 뒤편 담배 연기로 뿌연 방. 그곳에서 홍영철은 처음으로 더 큰 어둠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쌍칼이 물었습니다. 네가 영철이냐? 홍영철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를 좀 했을 뿐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요. 쌍칼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시험지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하얀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두툼한 돈. 하지만 홍영철은 봉투를 집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쌍칼이 눈을 가늘게 뜨자 홍영철이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된 빗자루를 주십시오. 더 큰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쌍칼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굶주린 양아치가 아니라는 걸. 배고픔을 넘어 판을 욕망하는 놈이라는 걸. 그렇게 홍영철은 교복을 벗고 양복이라는 갑옷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청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청소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교복을 벗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홍영철은 쌍칼의 조직에 들어간 그날부터 식구가 아니라 막내가 됐습니다. 막내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형님들의 구두를 닦고 재떨이를 비우고 술자리에서 잔이 비기 전에 먼저 채우는 것. 누가 어느 순간 기분이 상하는지, 어떤 말이 칼이 되는지 눈치라는 이름의 지도를 외워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대신 불려가 시비를 수습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척 알리바이를 맞추는 연기도 해야 했습니다. 겉으론 허드렛 일이었지만 실은 골목의 규칙을 뼛속까지 새기는 교육이었습니다. 홍영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은 약자가 하는 소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모이고 어디서 새는지, 공권력의 눈을 어떻게 피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설득한다는 말이 주먹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형님들이 떠드는 사업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말을 적게 하고 눈을 많이 썼습니다. 누가 진짜 힘을 쥐고 있는지, 누가 술에 취하면 입이 가벼워지는지, 누가 겁을 숨기고 허세로 버티는지, 그 모든 게 다음 판의 재료가 됐습니다. 1년쯤 지나 조직 간의 대규모 회식이 잡힌 날이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늘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광주 바닥의 웃음은 칼집에서 새어나오는 쇳소리였습니다. 이권 다툼이 격해지던 시기, 양측은 광주천 변다리 밑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강목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던 그 순간, 공기는 한 번만 잘못 움직여도 사람 목숨이 날아갈 만큼 팽팽했습니다. 보통은 기세 싸움으로 끝날 법도 했지만 상대는 작정하고 연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형님들의 발끝이 흔들리는 게 보이던 찰나 홍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가는 모습에 양쪽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홍영철은 상대 행동대장 코앞까지 다가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피 보면 다들 앞으로 밤길이 편치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대가 코웃음을 치며 칼을 들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꽃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수십 개의 라이터 불빛,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칼 대신 화염병을 든 홍영철의 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모한 난투 대신 단숨에 판을 끝낼 불을 준비해둔 겁니다. 싸움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칼은 불을 이기지 못했고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공포는 골수까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홍영철을 두고 주먹보다 머리가 더 무서운 놈이라고 수군댔습니다. 광주의 제갈량, 싸우지 않고 이기는 놈. 그 별명은 칭찬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보스는 홍영철을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술잔을 채워주며 물었습니다. 영철아, 너 꿈이 뭐냐? 광주 바닥 다 먹고 싶냐? 홍영철은 잔 속에 흔들리는 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님, 광주는 너무 좁습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설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방안을 스치고 지나가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늑대 새끼가 이빨을 갈아 끼운 소리.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홍영철의 눈이 더 북쪽을 향해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 도시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경제개발의 굉음이 낮에 울리면 밤에는 네온 사인이 그 소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욕망에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그 욕망을 현금으로 바꾸는 기계가 됐습니다.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 유흥업소가 우죽순처럼 늘어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돈은 검은 강처럼 뒷골목을 적셨습니다. 홍영철은 그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았습니다. 주먹으로 뜯어내는 돈은 푼돈이지만 시스템으로 흐르게 하는 돈은 제국을 만든다는 걸 그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는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덩치만 크고 성질만 급한 애들은 뒤로 뺐습니다. 대신 눈치가 빠르고 말이 정갈한 술자리에 앉아도 손님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애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목표는 구역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밤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 유흥가를 장악한다는 건 단순히 칼을 들고 서는 일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손바닥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일명 독사파. 그들은 무식하고 잔인했고 매일같이 업주들을 협박해 수금을 걷는 구시대 방식에 취해 있었습니다. 업주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혐오했습니다. 공포로는 굴복시킬 수 있어도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걸 독사파는 몰랐습니다. 홍영철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독사파가 관리하던 가장 큰 나이트클럽 황제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의 눈,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사람의 어깨, 홍영철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양주 한 병을 내밀고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매번 똥파리들이 꼬여서 장사하기 힘드시죠? 제가 그 파리들 아주 강력한 살충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랑 동업을 하시죠. 지분은 반반,
사장님은 카운터만 지키시면 됩니다. 청소와 경비는 제가 맡겠습니다. 사장은 반신반의했지만 홍영철의 신사적인 태도와 서늘한 카리스마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를 몰아내는 건 또 다른 공포가 아니라 질서라는 이름의 안정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황제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홍영철의 아이들이 섰습니다. 그들은 손님에게 깍듯이 인사했고 취객은 매너 있게 돌려보냈습니다. 폭력이 보이지 않자 손님이 늘었습니다. 매출은 급상승했고 그 상승선은 곧 독사파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행동대장 철태가 쇠파이프를 든 조직원들을 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가게를 부수고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도 직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 중앙 소파에 홍영철만 앉아 조용히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철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쇠파이프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 순간 클럽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짧게 끊기는 비명들이 터졌습니다. 홍영철은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그는 미리 구조를 파악했고 매복을 깔아두었습니다. 시야가 끊긴 순간 익숙한 지형을 가진 자가 사냥꾼이 됩니다. 10분이었을까요?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서 있는 사람은 홍영철과 그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독사파 조직원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철태는 피범벅이 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쇠파이프보다 전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만 은퇴하시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 말은 조롱이 아니라 도장 찍힌 퇴직 통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독사파는 와해됐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홍영철에게 맡기면 장사가 잘 된다. 홍영철은 약속을 지킨다. 그때부터 광주의 밤은 주먹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맨 위에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는 홍영철의 손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돈은 더 이상 바닥에 흩어진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유흥가에서 흘러나온 현금은 강물이었고 홍영철은 그 강의 물길을 바꾸는 사람이 됐습니다. 업주들은 그를 관리자라 불렀고 그의 조직은 번영회라는 간판 아래 질서처럼 움직였습니다. 회비라는 말로 포장된 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고 그 돈은 피냄새가 덜한 대신 더 깊은 중독을 남겼습니다. 안정감. 누군가의 공포 위에 세운 안정감은 달콤했지만 오래갈수록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영철의 야망을 거슬리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쟁 조직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도 배신을 밥 먹듯 하는 부패한 지역 형사반장. 그는 상납을 받으면서도 더 달라며 입을 벌렸고 마음에 안 들면 영업정지로 목을 조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홍영철에게 공권력은 칼보다 위험했습니다. 칼은 피하면 되지만 법은 도망쳐도 따라오니까요. 건드리면 덧나고 덮어두면 골른 같은 존재. 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땅을 밟고 사는 늑대가 하늘을 건드리면 그 순간 사냥감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당하는 놈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홍영철은 결론을 냈습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 그리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 사고.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결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그 형사반장은 술에 취해 관용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뒷골목에서 돈을 빨아먹어도 결국 경찰 제복이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하지만 외곽도로 인적이 드문 길목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트럭을 피하려다 핸들을 꺾는 순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음날 발표된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그 한 줄로 사건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사람들은 이상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이상하게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날따라 가로등이 죄다 꺼져 있었다는 것. 누군가는 우연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정리라 불렀습니다. 홍영철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로 상황을 조금, 아주 조금 조작했을 뿐이라는 듯이. 하지만 조금이란 말은 사람 목숨 앞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공포를 심었습니다. 홍영철은 주먹만 쓰는 깡패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손바닥에서 굴리는 저승사자라는 인식이 박혔습니다. 업주들은 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말은 더 빨리 통했습니다. 그렇게 광주에서 그를 막을 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 그는 이미 지역 최고의 실력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홍영철은 자신의 본거지인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로 광주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네온은 화려했지만 그 빛은 언제나 어둠을 전제로 존재했습니다. 곁에 있던 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광주는 저희 겁니다. 만족하십니까? 홍영철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광주의 불빛을 넘어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조용해. 개천에서 난 용은 결국 바다로 가야 하지 않겠냐. 서울, 진짜 괴물들이 사는 곳. 김태촌 조양은 같은 이름들이 떠도는 도시. 그곳에서 그는 전라도에서 온 촌놈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가 뜨겁게 끓었습니다. 사냥감이 클수록 사냥꾼의 숨도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는 서울 진출을 위한 선발대를 꾸렸습니다. 싸움 실력은 기본 서울 말투와 세련된 매너까지 갖춘 정예들. 홍영철이 내린 지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서 깃발을 꽂아라. 단 소리 내지 말고. 우리가 왔다는 걸 그들이 눈치챘을 땐 이미 목덜미가 우리 손 안에 있어야 한다. 광주의 밤에서 왕이 된 남자. 하지만 그는 왕좌를 뒤로하고 더 큰 정글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무대는 바뀝니다. 지방의 늑대가 전국의 링 위로 올라서는 순간 서울의 어둠이 그를 삼킬지 아니면 그가 서울의 어둠을 설계할지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공기는 광주와 달랐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비린 땀과 소주가 아니라 새로 깔린 아스팔트와 갓 뽑은 돈의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강남은 욕망이 가장 먼저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크레인이 하늘을 긁고 밤에는 검은 세단이 뱀처럼 미끄러졌습니다. 홍영철은 그 번쩍임을 보며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주먹이 아니라 순서가 사람을 죽인다는 걸.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먼저 정보를 잡느냐, 그게 칼보다 무서웠습니다. 그의 서울 입성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병력도 깃발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소수의 기술자들, 말수 적고 술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인간들만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신사동 허름한 사무실에 영진무역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겉으론 수입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은 서울의 틈을 찾는 전초기지였습니다. 당시 지하세계는 두 거인이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면 경찰이 들이닥치는 구조. 모두가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곧 빈틈이었습니다. 기회는 룸살롱 궁전에서 터졌습니다. 강남 요지에 새로 문을 연 그 가게의 운영권을 두고 양쪽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면 다른 쪽이 칠 게 뻔했고 어느 쪽도 대놓고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은 매일 피가 마르는 얼굴로 양쪽 전화만 받다가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밤 홍영철이 그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사장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누구냐? 어느 쪽에서 왔냐? 홍영철은 명함을 내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줄을 잡아야 살지 고민되시죠? 제가 제3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두 쪽 다 조용히 시켜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미친놈 하나가 설치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궁전 앞에는 홍영철의 5명이 섰습니다. 깡패처럼 보이지 않게, 그러나 더 무섭게. 그리고 운명의 날, 한쪽의 중간 보스가 부하들을 끌고 가게를 접수하러 들이닥쳤습니다. 입구가 좁아질 만큼 덩치들이 몰려왔지만 고성도 없었습니다. 홍영철이 입구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보스가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손목이 꺾이고 거구가 바닥에 박혔습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너무 깔끔한 제압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달려들려 하자 홍영철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상대 보스의 비상금 장부가 있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내일 아침 그 장부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선택하라. 다치고 쫓겨날지 조용히 돌아가 보고할지. 그건 싸움이 아니라 문장 한 줄로 목을 조르는 정보전이었습니다. 중간 보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독종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그 소문은 다른 거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홍영철은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려갔습니다. 목욕 가운 차림의 회장이 시가를 피우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구역에 끼어들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손가락 하나 두고 가라. 칼이 번뜩였지만 홍영철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빛은 꺾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대신 더 좋은 걸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껄끄러워하시는 상대편 물류창고 이번 주 안에 비워드리겠습니다. 피는 제 쪽에서만 보겠습니다. 회장님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십시오. 그는 전쟁 대신 공사를 택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자들의 약점빚과 욕심을 이용해 내부에서부터 문이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싸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군가는 밤새 계산서를 썼고 누군가는 아침에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약속한 날 창고는 텅 비었고 열쇠는 회장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회장은 홍영철을 식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더 위험한 자리,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한 구역, 화려한 밤의 관리권이 홍영철에게 넘어왔습니다. 홍영철은 깃발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용당한 뒤 버려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강남 거리를 내려다보며 신복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불빛이 다 돈이다. 그런데 저 돈을 지키려면 주먹만으로는 안 돼. 이제 우리도 간판을 달 때가 됐다. 그 말은 양지로 올라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깊은 그림자를 만들겠다는 예고였습니다. 홍영철은 간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간판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안심은 경계를 풀어줍니다. 그는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걸 평생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올림픽 특수로 서울은 먼지 속에서 황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건설, 철거, 법과 절차가 존재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시간과 돈이 더 큰 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로 싸웠고 누군가는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홍영철은 그 새벽을 샀습니다. 대형 건설이라는 번듯한 이름. 사무실엔 대리석 바닥과 유리문이 있었고 직원들은 안전모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모 아래의 눈빛은 과거의 골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역, 강한 팔과 더 강한 침묵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일. 건설사들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가면 손해가 커졌고 주민들이 버티면 일정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누군가 홍영철을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달동네 철거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홍영철은 고급 소파에 기대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대화와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안으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사 가시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잔인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설득은 대낮에 오지 않았습니다.
홍영철은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을 보란듯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3시, 주민들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 잠과 불안이 겹치는 시간, 덤프트럭들이 마을 입구를 에워싸고 괴음을 내며 공회전을 시작했습니다. 밤을 찢는 소음, 잠을 빼앗긴 사람은 다음날 판단을 잃습니다. 그 다음날엔 수도관이 우연히 파열되어 물이 끊겼고 그 다음날엔 전기가 나갔습니다. 일상이 하나씩 무너지자 사람들 사이에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누가 먼저 떠날까? 누가 끝까지 버틸까? 공포는 개인을 무너뜨리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갈라놓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이 항의하러 찾아왔을 때 홍영철은 정중히 맞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웃으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사비용에 보태쓰게. 청년이 돈을 밀쳐내며 소리치자 홍영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치료비가 아니라 자네 가족 위로금이야. 밤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 선택은 자네가 하는 거야.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위협은 반발을 부르지만 예언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완성됩니다. 그날 밤 청년회장 집 앞마당에는 목이 잘린 닭 몇 마리가 피를 흘린 채 던져져 있었습니다. 누가 봤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둘 짐을 싸고 떠났고 홍영철은 약속한 기한 안에 텅 빈 공터를 넘겨줬습니다. 그 대가로 들어온 돈은 유흥가의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피냄새가 지워진 세탁된 돈. 사람들은 그 돈을 깨끗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깨끗함은 누군가의 삶을 밀어낸 자리에서만 반짝이는 광택이었습니다. 돈이 모이자 홍영철은 더 높은 곳을 올려다봤습니다. 권력이라는 우산. 비가 올 때 자신만 젖지 않게 해줄 우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골프와 사과 상자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요정, 밀실. 홍영철은 유력 정치인과 마주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방 한구석에 내려진 사과 상자. 겉으로는 과일이지만 안에는 빳빳한 지폐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공범의 온기가 싹갑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허가는 막힘없이 떨어졌고 단속 정보는 미리 들어왔습니다.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려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홍영철은 자신이 어둠을 벗어났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양복 외제차 기부금 사진, 신문에 실리는 얼굴.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건달 소리 듣지 말자. 돈 많은 놈이 왕이다.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건 법이다. 하지만 홍영철은 잊고 있었습니다. 법은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칼도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우산을 팔아준 권력자들은 비가 그치면 언제든 우산값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걸. 1989년 겨울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연말 파티가 열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성공이 축배로 포장되는 밤. 그런데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태풍의 예고처럼 그 비가 1990년을 향해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는 땅을 적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쌓아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립니다. 1990년으로 넘어가던 겨울, 국가 권력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생 치안을 확립하고 사회학을 뿌리 뽑아라.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는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은 수천 개의 수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홍영철은 TV를 끄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쇼하고 있네? 임기말 되면 늘 하는 행사 아니냐.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뿌려놓은 사과 상자가 방패가 될 거라고. 한 달만 납작 엎드리면 지나갈 소나기라고. 하지만 이번엔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번개를 품은 폭풍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은 불과 며칠 만에 드러났습니다. 늘 형동생하던 관할서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과장은 휴가를 떠났고 검찰청 지인은 짧은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엮이면 나도 죽는다. 홍영철이 믿었던 방패들이 종이처럼 구겨져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이건 정치적 쇼가 아니라 칼날이 내 목을 겨누는 진짜 사냥이라는 걸. 거리는 살벌해졌습니다.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인상이 험악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죄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닭장차가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돌아다녔고 유흥가는 초토화됐습니다. 홍영철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에도 합동 단속반이 매일같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업정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고 매출 장부가 압수됐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진짜가 왔다. 세상이 판을 뒤집고 있다. 홍영철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눈에는 이미 공포가 누러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파도 어제 새벽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메이저들이 지금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홍영철은 담배만 태웠습니다. 연기가 그의 불안한 눈동자를 가려줬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꼬리 자르기 들어간다. 당분간 사업장 전부 문 닫아. 간부급은 전원지방으로 흩어져 잠수해. 내 명령 떨어지기 전까진 숨소리도 내지 마. 그는 증발을 선택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별장으로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휴대폰도 버리고 현금만 쓰며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냥개의 코는 예민했습니다. 실적이 특진이 되는 시대, 홍영철이라는 이름은 가장 탐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경찰은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작은 고기부터 훑었습니다. 말단 조직원들, 잔챙이들이 하나둘씩 잡혀 들어갔습니다. 취조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인권 따위는 사치가 됐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건 기본이고 네가 불지 않으면 네가 다 뒤집어 쓴다는 회유와 협박이 교차했습니다. 의리와 충성을 맹세했던 동생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 앞에서는 결국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가 입을 열자 도미노처럼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이 시켰습니다. 그 작업은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는 김전무가 갖고 있습니다. 말은 점점 구체적이 됐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자금주를 관리하던 김전무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김전무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을 들먹였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아이 학교를 말하고 집 주소를 읊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김전무는 종이에 은신처 위치를 적어 건넸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 홍영철 제국의 마지막 기둥이 스스로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11월의 어느 늦은 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별장. 홍영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미세하지만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갈을 밟는 군화 발소리. 그는 본능적으로 잔을 내려놓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다. 현관문이 박살나며 무장한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그를 겨눴습니다. 홍영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죄는 순간 그는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려한 회장님은 없고 초라한 도망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 하나가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큰 집 가서 콩밥 좀 드셔야지. 홍영철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형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지. 하지만 기울어진 달은 반드시 다시 차오른다. 허세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다음 판의 도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무덤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또 다른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홍영철은 철창 안에서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창이 닫히는 소리는 단순한 금속의 마찰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소리였습니다. 홍영철은 번호표가 달린 파란 수의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회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밖에서는 법이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안에서는 돈과 정보가 더 노골적인 계급을 만듭니다. 모두가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독방에서 신문을 읽습니다. 홍영철은 후자였습니다. 입소 첫날 같은 방을 쓰던 덩치 큰 건달들이 기선 제압을 하러 다가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물이 얼마나 버티나 보는 교도소식 환영 인사였습니다. 그때 홍영철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치금 장부를 툭 던졌습니다. 장부에 찍힌 숫자. 그 숫자는 주먹보다 빨랐고 협박보다 확실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영치금은 생명줄이자 권력입니다. 라면 한 봉지가 존엄을 사는 가격이 되고 사제 음식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다. 덩치들은 숫자를 보는 순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홍영철을 방장으로 모셨습니다. 폭력으로 얻은 복종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얻은 복종.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교도관들조차 홍영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의 경조사를 챙겼고 명절이면 바깥에 남아있는 신복들에게 지시해 작은 성의를 보냈습니다. 상자 하나, 봉투 하나. 밖에서 하던 방식이 안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홍영철의 수감 생활은 겉으로는 안락했습니다. 그는 독방에서 신문을 읽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실상 조직을 원격 조정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격리했다고 믿는 동안 그는 그 격리된 공간을 또 하나의 본부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편안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홍영철이 교도소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스승이었습니다. 운동 시간, 운동장을 돌다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깡마른 체구 도수 높은 안경 주먹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본 적 없어 보이는 중년.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김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금융계를 뒤집어 놓은 수백억 대 어음 사기의 주범이었습니다.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종류의 범죄자. 홍영철은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교수 양반 머리로만 굴리던 사람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소. 김 교수는 바닥에 앉아 안경을 닦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홍 회장님은 사람 하나 담그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연장 챙기고 뒤처리하고 변호사 사고 돈 깨지고 몸 상하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홍영철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요. 깔끔하고 확실하니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고수는 피를 보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면 빌딩이 넘어가고 기업이 무너지는데 왜 땀을 흘립니까? 폭력은 원시적이죠. 그 문장은 홍영철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물렸습니다. 그는 평생 힘이라고 믿어온 것이 사실 가장 하등한 단계의 폭력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주먹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죄가 됩니다. 하지만 종이는 흔적이 아니라 절차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절차는 죄를 숨기고 죄는 이익으로 바뀝니다. 홍영철은 그 세계를 알아버렸습니다. 칼로 찌르면 살인자지만 펜으로 찌르면 부실 경영이고 구조조정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문장 속에서는 숫자가 조정됐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홍영철은 김 교수를 독선생으로 모셨습니다. 운동 대신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상법, 형법, 세법. 그는 법전을 파고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법이 자신을 겨눴다고 믿었는데 법을 손에 쥐면 오히려 세상을 겨눌 수 있다는 걸 깨닫는 표정. 김 교수는 돈의 흐름을 가르쳤습니다. 유령 회사를 세워 자금을 돌리는 법, 차명 계좌로 추적을 피하는 법, 약점을 잡아 기업을 사냥하는 법. 그 지식은 홍영철에게 신세계였습니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무덤이라 불리지만 그에겐
대학원이었습니다. 더 커지고 더 조용해지는 법을 배우는 곳. 그리고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곧 죽음이라는 공식. 자신을 팔아넘긴 김전무의 이름을 홍영철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늘 굴렸습니다. 어느 날 면회 온 신복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긴 말은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으니 낙엽은 떨어져야지. 며칠 뒤 사회면 구석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조폭 수사협조자 낚시터에서 실족사. 경찰은 타살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그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낚시 의자 다리를 조금 헐겁게 해놓았을 뿐이라는 듯이 그 메시지는 바깥으로도 전달됐습니다. 회장님은 안에 있어도 다 보고 있다. 흔들리던 조직 기강이 다시 바짝 조여졌습니다. 그때 홍영철은 확신했을 겁니다. 철창은 끝이 아니라 다음 판의 시작이라는 걸. 그는 파란 수야 안에서 이미 더 하얀 넥타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던 날 교도소 정문 앞에는 검은 세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두부를 들고 웃는 얼굴들, 다시 태어났다고 축하하는 손짓들. 하지만 홍영철은 두부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얀 덩어리를 바닥에 내던져 으깨버렸습니다. 세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값싼지 그는 이미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롱코트를 걸치고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사람을 쓰는 법, 돈을 숨기는 법, 법을 이용하는 법. 철창은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세워줬습니다. 그가 처음 간 곳은 주먹판이 아니라 여의도였습니다. 번쩍이는 빌딩 숲 유리창에 비친 인간들의 욕망. 홍영철은 그 한복판에 YC 인베스트먼트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투자회사였고 안에는 군 출신이니 명문대니 하는 이력의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험상류는 어깨들 대신 넥타이를 맨 손가락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안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홍영철은 얼굴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지 사장을 세워두고 커튼 뒤에서 모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얼굴은 잡히지만 구조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사냥감은 기술은 있어도 돈이 없는 벤처들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채 시장에 큰 손을 동원해 자금을 흘려보냈고 동시에 갚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납품 계약이 틀어지게 만들고 악성 소문이 돌게 했습니다. 사장이 벼랑 끝에서 흔들리면 홍영철은 구세주처럼 나타나 회사를 헐값에 삼켰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사람의 평생을 빼앗는 방법. 김 교수가 말하던 서류의 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부품을 만들던 중소기업 에이테크. 박 사장은 기술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를 믿고 직원들의 땀을 믿고 세상도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홍영철은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투자했고 박 사장은 그를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인은 가장 좋은 가면입니다. 가면 뒤에서 칼날이 더 깨끗하게 들어가니까요. 회사를 장악하자마자 홍영철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신기술 개발, 임박 대형 계약 체결, 해외 진출 확정. 그럴듯한 말들이 공시처럼 흘러나갔고 시장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주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큰 숫자로 바뀌는 동안 사람들은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족의 적금, 퇴직금 빚까지 끌어다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달콤합니다. 칼이 들어가기 직전 모두가 웃는 순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설거지, 보유 주식을 한꺼번에 던지는 시간. 홍영철 일당이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자 주가는 거짓말처럼 폭락했습니다. 그래프는 절벽이 됐고 사람들의 삶도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박 사장은 홍영철의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들이 죽습니다. 투자자들이 죽습니다. 홍영철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거야. 멍청한 게 죄지 돈 번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조용히 협박을 덧붙였습니다. 보증 채무 가족 이름 박 사장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은 공장 사무실에서 조용히 목을 맸습니다. 경찰은 경영 비관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홍영철은 장례식장에 가장 비싼 화환을 보냈고 유족의 손을 잡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리 있는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악마가 천사의 얼굴로 울어주는 순간 세상은 더 쉽게 속습니다. 그리고 홍영철은 알았습니다. 이제 주먹은 필요 없다. 종이와 숫자만 있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무너진다는 것을. 1997년 나라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이름의 폭풍이 불어오자 거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가장들이 고개를 숙였고 신문에는 부도라는 단어가 매일 찍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잔치였습니다. 홍영철에게 그 시기는 수학철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배운 금융지식과 그동안 숨겨둔 실탄을 꺼냈습니다. 현금이 왕이다. 그 한 문장으로 그는 세상의 비명 위에 입찰서를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알짜 회사와 부동산이 헐값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남의 빌딩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됐고 건설사와 저축은행까지 시장에 떠밀렸습니다. 홍영철은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누구는 집을 잃고 누구는 직장을 잃고 누구는 자존심을 잃었는데 그는 숫자만 봤습니다. 필요하면 베어먹고 남으면 버리는 방식. 이제 그는 단순한 조직 두목이 아니라 재계의 2단아가 됐습니다. 골프장에는 그와 라운딩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연예인들은 그의 파티 초대장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니라 밤과 낮을 동시에 지배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습니다. 홍영철의 방식은 너무 비정했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숫자였고 숫자는 지워도 되는 낙서였습니다. 과거를 아는 원로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피를 흘렸던 동지들이 이제는 리스크가 됐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퇴직금이라며 푼돈을 던졌고 반발하는 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마약 사범으로 엮여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옛 부하가 울분을 토하자 홍영철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낭만을 찾니? 지금은 디지털 시대야. 주먹 쓰는 놈들은 가성비가 안 나와. 박물관으로 가라. 그의 곁에는 이제 회계사, 변호사, 해커들이 남았습니다. 숫자를 조각내고 법망에 구멍을 찾고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 홍영철은 자신이 완벽한 성을 쌓았다고 믿었습니다. 피냄새를 지우고 돈 냄새 나는 향수로 샤워를 끝냈다고.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감시의 방식도 변한다는 것. 예전엔 경찰이 골목을 지켰지만 이제는 화면 너머의 눈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 글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구체적이었습니다. YC, 인베스트먼트의 실체, 의문의 죽음들, 주가 조작의 정황. 이름이 직접 적히지 않아도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홍영철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어디서 쥐새끼들이 찍찍거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사이트를 폐쇄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입을 막아온 과거의 방식.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길은 온라인을 타고 번졌고 삭제는 곧 증거가 됐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정의라는 말을 들고 들어왔고 특수부라는 단어가 회의실에서 오갔습니다. 홍영철의 제국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지만 기둥 곳곳에 미세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은 칼로 낸 상처가 아니라 정보가 파고든 균열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홍영철은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울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빌딩 숲은 그가 삼켜온 도시의 이빨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 뒤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겹쳤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감옥에서부터 키워온 엘리트 신복 최 실장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림이라기보다 억눌린 살기였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영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 보고해.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홍영철이 돌아서는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최 실장의 손에 든 것이 결제 서류가 아니라 검찰 소환장과 녹음기라는 것을 내부 고발, 가장 가까운 브레인이 그의 목을 겨누는 증거를 들고 돌아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밀려 떨어지는 기분. 홍영철은 그 순간 처음으로 추락의 냄새를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제국은 이제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이 내민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홍영철에게 그것은 사형 집행 영장이었습니다. 이중 장부 차명 계좌, 목록,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과거의 미해결 실종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녹취까지. 얇은 종이들이 왜 그렇게 무거워 보였는지 그때 홍영철은 처음 느꼈습니다. 주먹은 부러뜨리면 끝이지만 문서는 한번 세상에 풀리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종이는 피를 흘리지 않는데도 사람을 더 확실하게 죽입니다. 홍영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공포라기보다 계산이 어긋났을 때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최 실장 계산기가 고장났나? 내가 자네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아니면 더 큰 물이라도 잡은 거야? 최 실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 눈빛은 충직한 신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늙고 병든 사자를 바라보는 젊은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회장님 계산기는 아주 정확합니다. 회장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홍영철은 헛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최 실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로 위장돼 세상을 뜬 제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회장님이 인수하려던 작은 공장의 공장장이셨죠. 홍영철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수많은 작업 중 하나.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제국은 벽돌이 아니라 업보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업보는 잊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억을 가슴에 박아두고 시간을 들여 칼을 갈아옵니다. 10년, 그 긴 시간은 복수에게 충분한 연료였습니다. 홍영철은 본능적으로 책상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안에는 호신용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차가운 미소로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자료는 이미 검찰 특수부에 넘어갔고 지금 이 대화도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들이닥칠 겁니다. 최 실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마치 홍영철의 세상이 마지막으로 접히는 소리처럼. 텅 빈 방. 홍영철은 잠시 숨을 쉬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의원 박 검사장, 최은행장, 수십 년간 사과 상자를 안겨주며 형님 동생 하던 권력자들. 한 통, 두 통, 세 통. 연결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냉정한 안내음만 돌아왔습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신호가 울리자 쥐들은 이미 탈출한 뒤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인맥은 결국 돈으로 쌓은 모래성이었습니다.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 그때 속보가 터졌습니다. 화면 속 자막이 붉게 번쩍였습니다. YC 인베스트먼트 회장, 주가 조작 및 살인교사 혐의,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뉴스는 홍영철의 이름을 입에 올렸고 세상은 그 이름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이제는 메인 뉴스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악마를 잡아라. 저런 놈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여론은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그 불길은 홍영철 한 사람을 향해 모였습니다. 홍영철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야경이 발밑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들 사이사이에 남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그의 손길이 스며 있었을 겁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종이 몇 장이 날 무너뜨린다고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독한 술을 들이켜도 가슴속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차들의 경광등이 붉고 푸르게 건물을 감쌌고 그 빛이 창문에 흔들리며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윙.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홍영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최고급 수트 스위스 시계, 껍데기만은 여전히 화려한 회장님, 그리고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광주 뒷골목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웃던 젊은 날의 사진. 그때는 돈이 없어도 식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은 게 없었습니다. 문이 울렸습니다. 쾅, 쾅, 쾅. 검찰입니다. 문 여세요. 강제 개방합니다. 홍영철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마지막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 그는 아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때 돈봉투를 받고 그냥 철물점 점원으로 살았더라면 인생이 달랐을까. 와장창. 문이 부서지고 무장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고 카메라 셔터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쇠의 무게, 그것은 그가 평생 휘두른 폭력의 무게이자 이제 그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였습니다. 홍영철은 고개를 떨구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졌구나. 그리고 호송차에 실려가는 그의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세상은 욕을 퍼부었지만 그는 차창 밖을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네온은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있든 없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홍영철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스쳐간 악몽에 불과했다는 것을. 호송차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네온은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익숙한 얼굴로 걷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누구 한 사람의 몰락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한때 자신이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지만 지금 그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존재가 되어 다시 철창 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잠수가 아니었습니다. 편도가 분명한 귀환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늑대가 이빨 빠진 입으로 차가운 쇠를 핥으며 살아야 하는 곳.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홍영철은 그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감옥은 밖보다 더 솔직합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이 숨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누르고 누가 누구에게 기대고 누가 누구를 팔아넘기는지. 홍영철은 다시 파란 수의를 받았고 다시 운동장과 취조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아온 거물로 환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났다고 소문난 거물이었습니다. 끝난 놈에게 붙는 사람은 적습니다. 끝난 놈의 자리는 늘 비어있고 그 빈자리를 노리는 눈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 며칠 그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교도관들의 말투,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 식판이 오가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홍영철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있다는 것. 그의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배신은 이미 감옥 담장을 넘어
흘러들어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최 실장이 모든 자료를 넘겼고 조직에 돈줄이 막혔으며 옛 식구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홍영철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는 순간 상대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는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침상에 누워 머릿속에서 조용히 판을 다시 짰습니다. 종이 몇 장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면 종이 몇 장으로 다시 세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는 종이가 아니라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뉴스와 면회 기록 속 반복되는 이름. 최 실장, 내부 고발자, 사냥꾼. 홍영철은 그 이름을 곱씹다가 문득 자기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배신은 낙엽처럼 떨어져야 한다. 그는 그 공식을 너무 많이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낙엽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세대 교체. 아날로그의 왕이 디지털의 칼날에 베이는 순간 홍영철은 교도소 안에서도 길을 찾았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약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의 주위에 다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도 누군가에게 그는 여전히 쓸모가 있었습니다. 법을 아는 자, 돈의 구조를 아는 자, 사람의 공포를 아는 자. 감옥은 실패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은 실패자를 재활용합니다. 그때 어느 날 운동장에서 누군가가 홍영철에게 낮게 말을 걸었습니다. 홍씨 밖에서 당신 이름이 계속 돌아. 이제 당신이 살 길은 하나야. 홍영철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뭔데? 자기 입으로 자기를 살리는 거. 거래를 해. 협박도 조언도 아닌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국가와의 거래, 검찰과의 거래, 그가 평생 이용해온 권력이 이제는 그에게 거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는 순간 패를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그는 철창을 잡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 안에서 움직이는 시선,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숫자들,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판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규칙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쇠파이프의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류와 여론과 특수부가 칼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차갑게, 더 느리게, 더 깊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홍영철은 침상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떠올린 것은 광주의 습한 골목도 강남의 네온도 아니었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 젊고 차가운 사냥꾼의 눈. 그 눈을 떠올릴수록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설계.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하는 것.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이유도 구조였고 되살아날 길도 구조라는 것을. 철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의 머릿속은 더 뜨거웠습니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 진짜 끝이 옵니다. 그는 끝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밤은 도시의 밤보다 더 어둡습니다. 불빛이 적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홍영철은 다시 번호표로 불렸고 그의 이름은 신문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때는 화면 자막 하나로 나라를 흔들던 이름이었는데 세상은 놀랍도록 빨리 다음 자극을 찾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악당, 새로운 분노. 사람들은 분노로 잠깐 숨을 쉬고 곧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는 처음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울어진 달은 다시 차오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설득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루는 똑같이 반복되고 반복은 인간을 갉아먹습니다. 면회실의 유리창은 두께가 아니라 거리였고
그 거리만큼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옛 식구들은 줄어들었고 연락을 하던 이름들은 하나둘 끊겼습니다. 돈이 줄어들자 인사는 얇아졌고 얇아진 인사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가 평생 믿었던 질서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은 의리가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인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엔 밤을 새워도 눈이 반짝였는데 이제는 새벽 기상종이 울리기도 전에 관절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쇠창살을 잡을 때마다 손바닥에 남는 차가움이 마치 자기 인생의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회장님이라 부르던 시절엔 무엇이든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는 기침 한 번도 마음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감옥은 힘을 빼앗는 공간이 아니라 힘이 얼마나 허무한지 증명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 수감자들이 복도 끝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가작전 온라인 게시판. 예전엔 낯설었던 말들이 이제는 모두의 입에서 굴러다녔습니다. 홍영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도 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대는 바뀌어도 욕망은 바뀌지 않았고 욕망이 남아있는 한 누군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먹습니다. 주먹이 사라지면 서류가 나타나고 서류가 막히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도구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는 문득 1970년 광주의 습한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픔, 어둠 가로등 없는 길. 그때의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이빨을 드러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빨은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로웠고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한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든 욕망의 회전 목마를 잠깐 더 빨리 탄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감방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홍영철은 철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끝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났다고 믿어도 세상은 계속된다고. 그 계속되는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라고.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얼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늘 우리가 방심한 순간에 가장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은 홍영철의 몰락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악당이 잡히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텔레비전 속 호송 장면은 정의의 증거처럼 반복 재생됐고 댓글창에는 분노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분노는 식었습니다. 더 큰 뉴스가 나타나면 사람은 금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홍영철의 이름은 점점 과거형이 되었고 그의 얼굴은 기록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배운 공포, 강남에서 배운 간판, 여의도에서 배운 서류. 그는 주먹을 버리고 숫자를 택했고 칼을 접고 절차를 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삶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삶은 통계로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살로, 누군가는 이혼으로, 누군가는 빚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영이라 불렀고 피해자는 선택이라 불렸습니다. 그 말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 대신 합리화를 남기는 말들이었으니까요. 감옥으로 돌아간 홍영철은 자신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세상의 규칙을 조롱했지만 결국 규칙이 자신을 삼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를 떠받치던 권력자들은 먼저 전화번호를 바꿨고 그를 지키던 사람들은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소유가 아니라 임대라는 것을. 계약이 끝나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건 늘 얼굴을 가진 쪽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가장 섬뜩한 건 그가 사라진 뒤에도 판이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고 누군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흔듭니다. 누군가는 서류로 기업을 삼키고 누군가는 화면 속 정보로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도구가 바뀌었을 뿐 욕망은 그대로입니다. 광주의 습한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서울의 마천루에서 끝났다고 해도
어둠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갈아입고 말투를 바꾸며 살아남습니다. 홍영철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독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도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것. 그는 끝내 설계자가 되려 했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교한 설계도도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새 도면을 펼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밤길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뒤를 돌아보십시오. 가로등 아래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먹잇감을 고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뿐입니다.